대전, 세종, 충남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는 5시엔 대세남. 안녕하십니까. 5시엔 대세남 박명원입니다. 대전 중구의 한 백화점 곳곳에 고별 처분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30년 가까이 영업을 해왔는데 폐점 대상이 됐습니다. 이 백화점뿐이 아닙니다. 홈플러스가 대전에서 매장을 운영하다 문을 닫았거나 또 폐점 예정인 곳은 탐방점과 둔산점, 동대전점 등 모두 3곳입니다. 이미 폐점한 홈플러스 부지엔 최대 47층 규모의 초고층 오피스텔이 들어서는 등 고밀도 개발이 진행 중이고, 또는 14일 폐쇄 예정인 동대전점 역시 주상복합 아파트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온라인 시장의 급성장으로 경영이 어려워 문을 닫는다는데, 그럼 이곳에서 일하던 수백 명의 노동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들을 위한 대책은 있을까요? 기업들은 저마다 직원들을 근거리 점포로 배치하겠다지만 지역 간 이동이 쉽지 않은 데다 이 직원을 모두 흡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현실성이 없다는 반발이 나옵니다. 지난 2020년에 실시한 한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대형마트 점포 1개가 폐점할 경우 1,374명의 고용 감소 효과가 일어나는데, 마트 내 직접 고용 인력뿐만 아니라 납품업체, 용역업체 등 관련 근로자까지 포함해 총 945명이 일자리를 잃게 됐고, 주변 상권에서는 429명의 고용 인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렇다면 홈플러스 폐점으로 사라지는 대전의 4,000개 넘는 일자리에 대한 해법을 대전시는 찾고 있을까요? 노동자의 생존권, 실직과 부당한 처우에는 대전시의 어떤 부서, 어떤 인력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인류 경제도시 대전이 허울만 있는 구호에 그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 오늘 5시엔 대세남 방송 사전 녹음 제작됐습니다.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 먼저 드리면서 10월 10일 월요일 5시엔 대세남 시작합니다. 다섯 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로 의견 남겨주세요. KBS 대세남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채널은 5시엔 대세남에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네, 5시엔 대세남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먼저 만나겠습니다.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 정진호 PD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알아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마음 좋은 촌놈이 되길로 정해봤습니다.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욕설은 아니고요. 예. 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저는 촌놈입니다. 이거 혹시 누가 한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전혀 감이 안 잡히는데요. 네, 민선 8기 취임 100일을 기념해서 지난주에 마련됐던 이장우 대전시장과 대전시민 80여 명과의 만남에서 이장우 시장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장우 시장이 이 얘기를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충남 청양군 출신인 이 시장은 자신이 어려웠던 그런 어린 시절과 대전으로 오게 된 계기, 그리고 정치 입문 시절 등 자신의 일대기를 행사에 참석한 시민들에게 좀 소개를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 시장은 대전을 청년들이 살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는 인류 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장우 대전시장이 이렇게 시민들과 직접 소통을 하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한 것인데, 최근 논란이 되는 이 주민참여 예산 축소 방침을 놓고 대화하자는 다른 이제 시민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 절차대로 추진이 되는 것이다 이러면서 거절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들과의 소통도 이게 좀 반쪽짜리 소통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런 가운데 이장훈 시장이 이 공직사회와도 좀 양방향 소통이 아니라 일방적 소통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방적 소통, 저희 5시엔 대세남에서도 짚어드렸었는데
임기 초반에 물론 이제 시정의 동력을 좀 빠르게 끌어올리기 위해서일 수도 있지만 이장우 대전시장이 공무원들을 향해서 좀 강한 어조로 질책 같은 주문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공교롭게도요. 그 아까 말씀드린 시민과의 대화 행사가 있던 날 있었던 그 확대 간부회에서요. 뭐 시간 낭비, 무능 이런 말까지 써가면서 이 대전시 간부 공무원들 향해 좀 강하게 질책했고요. 또 빠른 성과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이게 했었는데요. 같은 날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예. 같은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직설화법이 공직사회를 움직이는 동력이 될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다. 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공무원 사회가 그 직급에 따른 위계 질서가 좀 비교적 명확한 편이라서요. 뭐 이런 좀 권위주의식 리더십에 익숙하다. 뭐 이런 평가는 많이 받고 있죠. 하지만 MZ 세대가 대거 이제 공직에 입문하면서 이 공직 사회도 현재 좀 세대 갈등이 많이 겪고 있는 편이고요. 예. 이런 상명하복 리더십이 이 초임 공직자들에게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게 여러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실제로 현재 대전시의 공직 사회요, 이 뭐 사소한 것 하나까지 이장우 시장의 지침을 기다리는 좀 상당히 위축된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그 한 고위 공무원은 이 확대 간부회의만 봐도 뭐 협의, 뭐 소통 이런 것보다는 뭐 일방적으로 지시받는 분위기라면서 뭐 사실상 모든 결정 시장이 한다고 보면 된다. 뭐 이런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분위기가 그렇다라는 건데 시장 혼자서 어떻게 시정을 다 이끌고 갈 수는 당연히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원한다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함께 정확히 진단을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소통을 내부의 인력들, 공무원들과도 꼭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시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뭐 그동안 해왔던 정책 가운데 뭐 상당수를 다시 해야 한다. 뭐 이러면서 상당히 난감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선출 권력인 시장이 자신의 색깔을 위해서 몇 가지를 좀 간판으로 내거는 거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뭐 불필요한 정책 전환 시도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 행정의 연속성 이런 거를 걱정하는 공무원도 많다고 합니다. 네. 민선 8기가 들어선 지 이제 100일이 됐습니다. 파격적인 정기 인사부터 방위사업청 공공기관 이전, 뭐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베이스볼 드림파크 뭐 확정이 됐고 주민참여 예산 축소와 온통 대전 폐지 분위기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물론 빠르게 추진을 하고 결정을 한 부분에 대한 좋은 평가도 있고 지나치게 전임 시장의 흔적을 지우는 것 아니냐 이런 또 반대 지적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기존에 했던 사업을 무효화하면요, 이른바 지금 매몰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게 정말 그 대전시장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은 충분히 수렴했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은 현재까지 이장우 시장이 보여준 모습은 약간 좀 거리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유아교육비 조례 제정 과정부터 대전시의회 뭐 거수기 논란, 또 여기서 여기저기서 곳곳에서 나오는 이 공직사회의 불만, 뭐 시민사회의 마찰까지요. 지금 필요한 거는 진정한 소통하려는 그런 노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이장우 시장이 그 일방적인 촌놈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듣는 그런 마음씨 좋은 촌놈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총장은 벼슬이 아닙니다로 정해봤습니다. 어디 총장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이게 학력 인구 감소로 이제 대학마다 정원 수급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예. 있잖아요. 특히 이제 지역의 사립대 재정 위기 정말 좀 심각한 편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상당수 사립대학교 총장 연봉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일반 시민들의 생각에 좀 적정한 수준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당한 위기인데요. 네, 수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 이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해 전국 4년제 사립대학교 그리고 전문대학교 총장들 평균 연봉 1억 6천만 원이나 됐다고 합니다. 네. 이 가운데 그 강원도와 경기도 일대에 그 3개의 캠퍼스를 운영하는 경동대학교 총장이 이 4억 3천만 원이었다고 하고요. 그 뒤를 이어서 우리 지역인 이 충남 천안시에 있는 백석대학교 총장이 4억 2천만 원의 연봉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상당한 액수군요. 제가 알기로도 웬만한 이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연봉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렇게 하면.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웬만한 프로스포츠 선수보다도 높다 뭐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요. 이 전국적으로 보면은 4억 원 이상 그 연봉을 받는 4년제 대학이 아까 말씀드린 경동대학교하고 백석대 이렇게 두 군데고요. 3억 원대가 4개 그리고 17개 대학의 총장이 2억 원대의 연봉을 받았습니다. 네.
대전에서는 을지대학교 총장이 3억 2천만 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우송대학교 총장이 2억 9천만 원의 연봉을 받아서 이 전국적으로도 상위권을 좀 차지했고요. 반면 그 1억 원 이하의 연봉을 받은 총장은 모두 15개 대학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네. 이 사립 전문대학교 총장들의 평균 연봉도요 1억 6천만 원이었거든요. 이 가운데 역시 천안에 있는 백석문화대학교 총장이 4억 2천만 원의 연봉으로 전문대 총장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를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사실 이 대학교 총장의 직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명예가 상당히 이제 많이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봉이 이렇게까지 높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저도 놀랐고 이런 소식을 접하는 학생 또 대학에 자녀를 보낸 학부모들은 한편으로 아니 이렇게까지 받는다고 한편 씁쓸한 마음 분명히 드시겠네요. 네, 특히 뭐 최근 5년간 이 대학 운영을 좀 부실하게 해가지고 교육부로부터 재정 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그 대학 총장들도요 평균 연봉이 1억 1천만 원이었다고 하니까 이게 예. 참 씁쓸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계에서는 이 학력 인구 감소로 지방대학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가운데 좀 솔선수범해야 할 총장들이 이렇게나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다니 좀 황당하다면서요. 대학의 생존을 위해 내려놓을 게 무엇인지 좀 고민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또 짚어봐야 될 것이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장기간 비대면 수업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교육의 질이 하락하고 있다. 돈을 그만큼 대학이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이니 등록금도 낮춰야 한다. 좀 돌려달라. 이런 학생과 학부모들의 요구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대학에서는 학교의 사정이 너무 어렵다. 재정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이게 힘들다. 난색을 표했는데 이렇다고 하면 어떻게 이걸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 써야 될 때는 재정이 어렵고 총장님들 연봉을 쓸 때는 뭐 재정이 탄탄한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예. 사실 말이 사립대학이지 이게 학교 운영을 위해서 상당수 국민 혈세가 그 사립대학에도 그럼요. 지원되고 예.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학교가 공공성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원된 돈들은요.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가장 먼저 쓰여야 되는 게 당연한 일이겠죠. 네. 하지만 교육의 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뭐 재정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뭐 뒤로는 이렇게 많은 연봉을 챙기는 일 이거는 좀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네. 총장들도 사실 대학 교수들이죠. 그리고 교수는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 교육자이고요. 예. 그런데 뭐 비서진부터 개인 차량 운전자 그리고 이렇게나 많은 연봉까지 챙기는 그 일부 대학 총장들 이 교육자의 수장이라고 보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총장은 벼슬이 아닌 학생들과 학교를 위해 일하는 명예롭고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자리라는 거를 우리 사립대학교 총장님들께서 좀 다시 한번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예. 자,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섯 시엔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진단합니다. 5시엔 대전, 세종, 충남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5시엔 시사라디오, 5시엔 대세남이 있습니다. 네, 월요일 5시엔 대세남 함께하고 계십니다. 집중 인터뷰 이어집니다. 국내 양봉 산업이 사라질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꿀 수출은 줄고 수입은 크게 늘면서 시장에서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가운데 올해는 원인 모를 이 꿀벌 집단 폐사까지 발생해 생산에도 큰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꿀벌이 집단 폐사를 했지만 원인조차 파악이 정확히 되지 않고 있고 이를 조사하거나 대책을 세울 정부 기관이나 단체가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양봉 산업에 닥친 위기 실제 어느 정도인지 관련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양봉협회 충남지회 이승우 회장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합니다. 이승우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예. 회장님 지난해에 전남과 경남 등에 이어 충남에서도 평균 60%가량의 꿀벌이 폐사하거나 뭐 실종이 됐다 이런 피해가 있었다고 하는데 충남 지역 양봉 농가에서는 어느 정도 피해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 그 충남도에서 예. 집계를 했는데요. 예. 그 한 17% 정도 분이 그 집계를 못했어요. 아, 현황 파악을요? 예, 근데 그게 아. 왜냐하면 예. 그 벌꿀에 있는 통수만 줄은 거로 보면 예.
그 정도뿐이 안 되는데 네. 실제 벌통 안에 있는 벌 수가 사라진 거로 보면 한 60, 70% 정도 됩니다. 벌은 예. 군세에 따라서 이 움직이는 건데 예. 이거를 통수로 계산하는 거와 이제 군세로 보는 거와 예. 예. 그 차이점이 좀 있는 거지요. 네. 어쨌든 이제 피해 상황은 뭐 실제로는 정확히 파악도 안 되지만 큰 피해가 있는 예, 상황인데 그런데 왜 이 같은 일이 발생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까지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양봉농가에서도 잘 알지 못하시는 상황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CCD 현상이라고 네. 미국에서는 2006년부터 이게 보고가 됐어요. 예. 근데 저희는 그런 걸 매스컴이나 이런 걸 통해서 들었을 뿐이지 실제로 경험해 보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올 봄에 저희가 이제 양봉은 네. 남부 지방에서부터 따뜻해지기 때문에 네. 이게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남부 지방에서부터 이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작년 월동을 하면서 예. 먹이와 충분한 벌이 들어갔는데 네. 봄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조사나 이런 걸 또 해보긴 하는데 예. 원인도 없고 지금 현재까지는 참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 회장님 그러니까 이 양봉이라는 것이 이 겨울을 나면서 그러니까 그 전에 충분한 먹이와 함께 건강한 꿀벌을 넣어놨는데 봄이 돼서 보니까 그 꿀벌들이 다 사라졌다. 예. 근데 원인 파악이 정확히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예. 말씀이시네요. 예. 이제 저희가 보통 보면 벌이 죽거나 하면 사체라도 보잖아요. 그렇겠죠. 네. 예. 근데 올해는 사체도 없습니다. 아예 저희가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없고 죽어 있는 걸 확인할 수도 없다. 지금. 예. 벌이 나가서 안 들어오는 겁니다. 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양봉 농사를 지으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한 20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양봉을 하셨으면 양봉이 잘 됐던 해도 있고 잘 안 됐던 해도 있었을 텐데 과거에는 대략 이런 이유 때문이다 상황도 파악을 하시고 경험 등에 비춰서 판단도 하시고 아셨을 텐데 지금 그게 전혀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저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저희가 충북에 한마음대회가 있어서 예. 거기에 이제 충북 양봉 농가들이 모이고 저희도 이제 참석을 해서 여론을 들어봤는데 예. 또 오랜 기간 이 벌을 키우신 분들도 올 같은 경우가 없답니다. 한 번도.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걸 지금 경험해보고 있는 거죠. 예. 그럼 지금 양봉 농사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은 현재 이제 월동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예. 이제 곧 월동이 들어가는데 그 월동 준비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 전년도 같으면 네. 그 벌이 지금쯤 군세를 형성해서 월동을 들어갈 수 있는 벌이 돼야 되는데 예. 이 벌들이 올 여름부터 현재까지 육아를 못하고 벌이 증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봉 농가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도 없고 진짜 막막한 상황입니다. 또 네. 저희가 이제 이 상태로 가면 예. 내년 봄에는 과연 우리가 수확을 할 수 있을지 또는 화분맥에 보내야 될 벌들이 있을지 예. 이게 전혀 대책이 안 서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월동 전에 있어야 할 꿀벌조차도 지금 부족한 상황이고 내년 봄은 더 예상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그런 상황일 텐데 예. 지금 그러니까 지난 겨울 피해가 있기 전 지난 겨울에 꿀벌들의 상태는 육안으로 보셨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까? 거의 전혀 구분을 못했죠. 보통 육안으로 다 파악을 하시죠? 그렇죠. 저희는 벌의 움직이는 소리만 들어도 판단을 하고 벌이 저희 이제 입구 소문이라고 하는데요. 예. 출입문에 움직이는 것만 봐도 저 벌이 건강하다 안 건강하다를
거의 어. 느끼거든요. 예. 근데 그런 그 길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지금 봤을 때 꿀벌들의 그러면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의 상태는 너무 어렵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예. 월동을 들어가려면 저희가 그 월동 군세가 최저 군세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 최저 군세가 안 되는 벌들이 더 많은 거예요. 아, 꿀벌들의 상태가 지금 그렇게 안 좋습니까, 지금? 예. 지금 상태가 예. 뭐라 그럴까 너무 그 안 좋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 그 재작년에 이 3년간 저희가 수확을 못했어요. 아주. 아,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벌들이 제대로 된 먹이를 먹고 면역력도 증강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지금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양봉 농가에서. 예. 많은 양봉 농가들께서 왜 그럴까? 이렇게 뭐 오랜 경험 등을 통해서 뭐 판단하실 텐데 뭐 병충해를 원인으로 꼽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이야기들을 보통 이렇게 추측성 이야기를 하시나요? 그것도 이제 많은 말씀을 하지요. 예. 지금 말씀드렸듯이 벌이 이 면역력이 좋아서 예. 하면은 뭐 여러 가지 그 질병을 예방을 할 수 있는데 그 제대로 된 먹이를 못 먹고 이러다 보니까 뭐 기생충, 바이러스, 뭐 농약 이런 것들에 의해서 기상약화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어떤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우리 양봉 산업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꿀 채취량이 크게 줄고 있는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에는 천연 꿀 수입량이 또 늘면서 이 국내 시장 잠식 우려가 큰데요. 회장님 어떻게 지금 현황을 보고 계십니까? 이 문제는 정말 그 큰 문제지요. 왜냐하면 그 수입 꿀은 예. 참 뭐 정부의 어떤 방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온다고 하지만 네. 우리 그 순수한 우리 국산 꿀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병충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뭐 자꾸 그 많은 그 수확을 못 하니까 이 부분은 조금 그 우리 양봉 농가로서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현실적으로 참 불편한 일이죠. 예. 만약에 이제 꿀벌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게 단지 우리가 꿀 먹던 거를 수입 꿀로 대체해서 먹는 것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회장님? 그렇죠. 저희는 꿀 수확도 수확이지만 화분 매개가 더 중요하거든요. 화분 매개요. 예. 예. 근데 이거는 뭐 그 세계 식량의 작물의 한 70% 이상을 저희가 그 꿀벌이 그 화분 매개를 한답니다. 꿀벌이 그러니까 꽃가루를 이렇게 예. 묻혀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예. 그건 관두더라도 당장 네. 지금 뭐 하우스 재배하시는 분들 또는 뭐 과수 하시는 분들 이분들한테 가야 할 벌이 없습니다. 당장. 올해도 뭐 지금 과수 나무 같은 데는 네. 뭐 수분 작업을 사람들이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진짜 참 굉장히 모두가 어려운 일이죠. 벌이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벌이 못 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은 굉장히 불편한 일이고 어렵습니다. 이게 단순한 양봉 산업만의 위기가 아니라 여러 관련돼 있는 농가들 뭐 분야에 연관이 되는 것일 텐데요. 네. 충청남도의 경우에는 이제 4년 전부터 양봉 농가 활성화를 위해서 밀원숲을 조성 중입니다. 네. 네. 이 같은 방법을 통해서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도움은 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 좀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4년 전부터 해가지고 지금 충남 보령 성주산 일원에는 예. 아카시아 숲 가꾸기 해가지고 그쪽에 뭐 여러 가지 단지도 만들어 놓고요. 또 뭐 채밀장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네. 그걸로는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그 정도는 부족합니까? 예. 지금 이제 양봉 농가는 지금 한 2,900농가
정도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예. 보면 도내가 있는 그 농가들 이게 벌이 날르면 예. 뭐 직선거리 한 6km 정도 날른답니다. 아, 갈 수 있는 거리가요? 예, 예. 예. 근데 거기에 비해서 밀원은 너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지금 그 흔하게 시골에서 베는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고 참나무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양봉농가에 꼭 필요한 나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벌목부터 하지 않아야 되지 않나. 아, 이런 무분별한 생각- 개발도 난개발도 문제가 됐고요. 예, 예. 예. 그 부분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부분 아카시아 꿀을 채취를 하는 것이죠? 예, 저희 그 밀원의 한 70%가 아카시아 꿀로 봐야 되고요. 네. 나머지는 이제 뭐 밤, 잡화, 뭐 피나무꿀 이런 거로 좀 대체가 되는데 예.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도 아카시아 꿀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아카시나무가 주요 이제 밀원이 되는 건데, 예, 예.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양봉 농가만의 위기가 아닙니다. 이게 과수 농가, 하우스 농가도 이제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보니까요. 끝으로 회장님 지금 양봉 농가에서 가장 바라시는 점 있다면 네, 전해 주실까요? 저희가 바라는 것은 이 그 응애나 모든 것이 저희 그 양봉농가의 실수로 이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뭐 환경이라든가 또는 뭐 응애 같은 것이나 지금 말벌 이런 거는 그 우리 산업화로 진행하면서 수입하면서 외국에서 따라주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모든 피해는 양봉농가가 보고 있습니다. 좀 정부에서 적극적인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또 그 다른 축종을 보면 구제역이라든가 모든 그런 병이 들어오면 정부에서 다 알아서 해주고 보상까지 해주는데 예. 양봉은 보상은 관두고 네. 뭐 방역이라든가 조그만 지원해달라고 하는 건데 예. 그것마저도 좀 외면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양봉농가는 지금 너무 참 그 소외당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답답함을 좀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회장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연결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의 양봉 농가의 상황 한국양봉협회 충남지회 이승우 회장에게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5시엔 대세남 독서 캠페인이자 우리 사회 전반적인 문제들을 책을 통해 고민해보는 책으로 보는 시사 대세남 책사. 오늘은 제이디 벤스의 힐빌리의 노래를 소개해드립니다. 사회 이슈와 현안을 한 권의 책으로 말합니다. 희망의 책과 함께하는 책으로 보는 시사 대세남 책사. 안녕하세요. 희망의 책 송경섭입니다. 오늘 추천할 책은 힐빌리의 노래입니다. 각종 통계와 지표상 현재 우리 사회의 청년 실업, 물가 상승, 저출산 등은 가장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을 고용하는 기업들은 사업을 접거나 한국을 벗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보기 좋은 책입니다. 우선 책 제목에 나온 힐빌리를 알아야 하는데요. 쇠락한 공업지대 러스트벨트 지역에 거주하는 백인 노동자 계층, 백인 빈민층을 멸칭하는 단어입니다. 저자는 이곳 출신으로 언론과 사회에서 피상적으로만 다루는 진짜 현실이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현재는 미국 명문대 예일대학 출신의 성공한 로스쿨 졸업생 그리고 성공한 사업가이지만 그 자신은 여전히 조롱받는 그 습성을 가진 힐빌리 출신이라고 자신의 뿌리를 밝힙니다. 자기 삶을 가로막았던 장애물이자 행복과 불안 그 양가적인 감정의 근원이었던 가족과 그들을 잠식해가는 정신적 빈곤 그리고 인간의 성장에 있어 안정된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을 날 것 그대로의 모습으로 회상합니다. 약물 중독에 빠진 엄마와 일찍이 양육권을 포기해버린 아빠, 살인을 시도한 친구와 교도소에 있는 친구가 흔한 동네, 바로 옆집 이웃이 마약 중독자인 동네. 사실상 부모가 아닌 조부모 밑에서 자란 저자는 놀랍게도 그런 힐빌리를 아끼고 사랑한다 말합니다. 그가 할모, 할보라고 부르는 조부모 역시도 투박한 힐빌리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저자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주었습니다. 그들 덕분에 학교를 무사히 졸업하고 그렇게 우수한 엘리트 세계에 편입했어도 여전히 남들과는 다름을 느끼고 자기는 주류가 아님을 느낍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비교하고 분석하면서
계층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고가 다른지 어떻게 행동이 다른지 보면서 이 책을 써냈던 겁니다. 물론 우리 사회와는 여러 부분에서 많이 다른 환경이지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저자는 의회에서 일할 때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으로 나온 것이 자신이 봤을 때 현실과 괴리감 있는 정책이었다며 진짜 현실을 잘 모르는 정치인들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가난의 이유가 단순히 인종이나 정책만의 문제가 아님을 과감하게 이야기하면서 문화를 말하는데요. 사실 우리의 문화는 어떤 상태일까요? 한국의 청년 세대는 6.25 이후 처음으로 부모 세대보다 더 가난하다고 말하죠. 연애마저 포기하는 생존 욕구가 더 강해져 버린 상태입니다. 물론 미국과 한국은 분명 다른 여건들이지만 지금 우리의 문화가 이제는 바뀌어야 할 시점은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 이상 예전 방식으로는 우리 사회를 견인할 수 없다고요. 제가 봤을 때 이 책은 한 사람의 성장기이자 위대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가족과 동네라는 조건이 사람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는지를 한 가정의 이야기로 들려주는 책입니다. 저자가 책의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매듭짓는데요. 이들 가운데 누구라도 내 삶의 방정식에 변수로 들어오지 않았다면 나는 엉망이 됐을 것이다 라며 주변의 수많은 고마운 사람들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습니다. 한 번쯤 주변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던 책 힐빌리의 노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5시엔 대세남 독서 캠페인이자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들을 책을 통해 고민해보는 책으로 보는 시사 대세남 책사. 오늘은 희망의 책 대전본부 송경섭 이사께서 제이디 벤스의 힐빌리의 노래라는 책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취재신문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지역의 이슈를 진단해보는 방송을 탄 기자단, 이른바 방탄기자단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중도일보 임효인 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 7월 출범한 충청권 자치단체장들, 자, 어느덧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100일 만에 그 성과를 논하기에는 좀 이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또 앞으로 4년의 행보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취임 100일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두 분 방탄기자단과 함께 100일을 달려온 우리 지역 단체장들의 성과 또 아쉬운 점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취재기자로서 지난 100일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네, 뭐 시간이 나름 빠르게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우선 뭐 각 시장들에 대한 평가를 뭐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자고 한다면 개인적인 평가죠. 예, 네. 뭐 이장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민선 7기 행보를 지우는데 바쁜 시간을 보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최민호 시장 같은 경우, 세종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뭐 잘한 점, 못한 점 좀 나눠서 뭐 세모라고 전 좀 평가를 하고 싶고요. 예. 김태흠 충남도지사 같은 경우엔 실적 쌓기에 좀 치중을 많이 했다. 저는 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임효인 기자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다 지난 민선 7기 때랑은 다 당이 달라진 새로운 인물들이 그렇죠. 광역단체장이 됐잖아요. 네. 다들 어떤 새로운 것들을 하려고 열심히 한 만큼 성과도 있고 반면에 어떤 좀 아쉬운 점들, 이정훈 기자 얘기한 것처럼 전임 단체장의 어떤 흔적 지우기 이런 부분 또는 어떤 소통이나 기관 조직 운영에 아쉬운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냥 크게 빛과 그림자 이런 키워드를 생각해 봤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전시, 세종시, 충청남도 모두 이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자들은 가장 가까이에서 그 변화를 분위기까지도 이제 감지를 하게 되는데 100일 동안의 그 변화를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네, 일단 내부적으로 분위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변함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반에는 좀 소통에 대한 문제가 좀 많이들 발생을 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개인 보고를 들어갈 때도 기존에 뭐 한 개의 대안을 이렇게 들고 들어갔었더라면 자기 때는 이제 바뀌었으니 대안을 한 A만 들고 오지 말고 B, C 뭐 이렇게 3-4개씩 들고 와라. 이렇게 좀 강력하게 어떻게 보면 분위기 잡기 이렇게 회의 스타일이 다르군요. 네, 전혀 다른 분위기 때문에 처음에 좀 직원들이 많이 어려워했다는 얘기를 자주 듣곤 했었습니다. 자주 들으셨습니까? 예. 네. 하지만 뭐 초반보다 점점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특히나 그 이장우 시장이나 김태흠 지사 같은 경우는 기자들 사이에서 저희 특히 남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분들 좀 상남자라고 좀 표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남자 기자들 사이에서 네. 네. 특히나 그 남자. 김태현 지사 같은 경우는 기자들이 개개인별로 이름을 또 잘 외워주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 좀 친근하게 좀 다가오려고 하는 모습이지 않나.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상당히 의외인데요. 평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되게 사람들을 상대하는 어떤 그 스킨십 능력이 탁월하다, 뛰어나다 이런 평가들을 기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공무원 조직으로 보면은요 굉장한 변화가 지금 찾아와서 되게 어수선하지만 또 군기가 바짝 들어있는 정권 초기다 보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다들 그 우리 시장님, 우리 지사님 입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초반의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군요.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인류 경제 도시를 정말 떡하니 전면에 곳곳에 걸고 있잖아요. 관련해서 좀 분위기도 다른가요? 이거 초반에 되게 논란이 많았잖아요. 모든 뭐 이제 우리 옛날 동사무소라고 했던 그 주민자치센터의 다 인류 경제도시라는 빨간색 글씨로 모든 그 슬로건 같은 문구들이 바뀌어서 도시 여러 군데 붙어 있는데 글쎄요. 이거는 뭐 시민들이 평가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시장이 새로운 구호, 철학 이런 걸 반영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대전 이지유라는 도시 브랜드를 새롭게 만들고 정립한 지 얼마 안 된 과정에서 인류 경제도시라는 저 개인적으로는 다소 조금 철진한 이런 구호를 전면에 내세우는 게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뭐 실제로 보도는 하지 않았지만 이 초반에 인류 경제 도시 이러면서 배경이 좀 빨간색으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도시 곳곳마다 북한스럽다라는 얘기도 실제 이걸 보도하려고도 했던 매체들도 저는 있던 걸로 아는데 그만큼 새로운 분위기 전환을 많이 해보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대전시청 홈페이지를 가보면 저도 이게 상당히 놀랐는데 인류 경제도시가 시정 9호인가요? 그렇게 카테고리가 되어 있고 대전 이주유는 아직도 브랜드 슬로건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혼란스러운 거죠.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색깔도 다르고요, 정말. 이미 그 이전에 이치대전이라는 오래된 슬로건을 사용하다가 바꾼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바꿀 때마다 돈이 들고 또 여러 군데 아직도 곳곳에 보면은 대전 이지유 그 마크, 엠블럼 그 CI가 또 여러 군데 남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전면으로 도시 브랜드 슬로건 변경이라고 하기에는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이런 비판적인 시각들도 있으니까 대전 이지유는 브랜드 슬로건으로 2대 사용을 좀 줄이고 인류 경제도시 대전을 좀 전면에 세우는 이런 전략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대전시 이야기 본격적으로 좀 이어가 보자면 이장우 대전시장이 지난주에 이제 취임 100일을 맞아서 시민과의 만남 이런 자리를 만들기도 했고 또 기자회견도 가졌고요. 공통적으로 대전시의 100대 공약, 과제를 또 발표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좀 짚어볼 만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시민들과의 만남, 이제 기자회견까지 뭐 바로바로 이어지면서 기존에 나왔던 공약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뭐 대표적인 공약들이 이제 산업용지 500만 평 확보라는 점과 미래 핵심 전략 사업 분야에 뭐 대기업이나 강소기업을 유치해내겠다. 뭐 대전투자청을 설립하겠다. 특히나 자주 얘기가 나오고 있는 대덕특구를 기반으로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민선 8기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조해왔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원래 공약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100일 동안 이거 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까? 그러면? 100일에 맞춰서 이걸 확립했다, 확정했다, 약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정훈 기자 얘기한 것처럼 그런 굵직한 사업들이 있는가 하면 이 100대 핵심 과제 리스트를 보면은 기존에 하고 있던 것들, 이장우 시장이 아니더라도 정부 기조에 따라서 하는 것들 이런 것들까지 다 때려 넣어가지고 100일에 100개 약간 이렇게 맞춘 느낌도 있습니다. 일부 사업 중에서는. 기자간담회를 가졌잖아요. 기자간담회라는 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뭐 통상적으로 시장의 브리핑에 이어지고요. PPT를 통해 거기 이후 대변인실의 질의권을 받아서 기자들이 질의하는 양식으로. 사전에 좀 어느 정도 약속이 된 그런 제가 행정을 출입할 때만 해도 제가 항상 1번 질문을 제가 담당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그 대변인실에서 원하는 질문을 꼭 해달라고 했었는데 제가 좀 말은 듣지 않았습니다. 네. 사전에 뭐 어떤 순서가 정해져 있기보다는 어떤 거 질문할 거예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들 기자들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이런 선 정도. 네. 이날 어땠습니까? 기자간담회는?
분위기 자체는 뭐 평소 그냥 기자간담회랑 크게 다르진 않았고요. 예. 여러 질의 중에서도 뭐 기억에 남는 것을 좀 꼽자면 이 정치적으로 지금 야당과 여당 기존과 좀 바뀌었잖아요. 대거 이제 어떻게 보면 야당이 된 민주당석이 국회의원이 많다 보니까 대거 야당이 됐는데 대전 지역은 다 야당 국회의원. 그렇죠. 되니까요.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이 시정을 걸면서 국회의원들과 뭐 소통이 좀 자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예. 이런 점은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었고요. 뭐 여기에 대해서도 뭐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 이장우 시장이 답하길 뭐 형식적으로 사진 찍고 하는 것보다 국회의원들과 개별적으로 소통에 나서고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도 했고 실제로 박영순 국회의원과도 뭐 자료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좀 언급을 하면서 그러니까 예전에 민선 7기 때도 항상 많이 나왔던 얘기가 정치력 부재였는데 그 부분을 약간 염두에 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치적인 소통은 잘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대전시에 어떻게 보면은 현안들 또는 어떤 논란이 됐던 사업들에 대한 얘기도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뭐 보문산 그리고 최근에 육아 보육 그 예산에 그렇죠. 대한 문제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일단 보문산에 대해서는 뭐 시민사회 단체가 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장우 시장이 뭐 본인이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개발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냥 가는 거군요. 네. 네. 시민사회 단체가 소수의 단체가 저지한다고 중도에 그만둘 것이 아니라 대전 시민의 전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중구 구민 또 시민들의 의견이 중구 활성화에 기여하는 게 있으니까 이거를 반드시 받는 것이 시민들의 임무다. 그리고 뭐 가족형 숙박시설을 건립해서 아이들, 노약자, 장애인 등 이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계획이 완성되면 꼭 발표하겠다. 반발이 있더라도 난 이 사업을 할 거다라고 네. 강하게 얘기를 강하게 했습니다. 추진하겠다라고 재차 네. 말을 했군요. 그리고 육아 보육 문제에 대해서도 3세에서 5세 육아 보육은 정부가 무상교육으로 하는 게 맞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국립이냐 사립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똑같이 봐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산 운영과 관련해 내년에 당장 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장우 시장의 초반 이 100일에 대한 평가들이 이제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이 꼽는 성과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뭐 굵직한 성과들도 사실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개인적으로 뽑는 성과는 조금 기자적인 시각이 좀 들어가 있는데 과학도시의 정체성을 많이 살렸다라는 점을 좀 꼽고 싶고요. 네. 예전 같은 경우는 사실 대덕특구라는 점만 계속 강조를 하면서 사실 시민들도 그렇고 저희 기자들이 봤을 때도 뭐 대덕특구 어쩌라고 계속 뭐 얘기만 했었거든요. 네. 이번에 이제 민선 8기 들어오면서 방산과 우주와 반도체, 바이오 이 네 개에 대한 것을 계속 핵심적으로 내세우면서 관련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이제 계속 강조를 해왔거든요. 네. 특히나 여기에 더해 지금 제2 대동연구단지를 개발하기 위해 어떻게 보면 가장 난제 중에 하나가 그린벨트를 푸는 문제가 있는데 이장우 시장은 정말 엄청난 장점 중에 하나는 뭐 적극성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거나 정부 부처 사람들을 만날 때도 항상 언급하는 부분이 그린벨트 바로 풀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왔던 것을 보면 과학도시의 정체성을 계속 살려나가고 있다는 것은 좀 성과로 저는 뽑고 있습니다. 예. 저는 좀 굵직한 뭐 방위사업청 이전 그리고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대전이 지정이 안 될 뻔했던 거를 이제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대전까지 3축, 9축에 대한 확답을 받아낸 거 이런 것들이 일단 대표적인 성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성과들이 지역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도 좋은 성과라고 꼽은 이유지만 또 하나는 그동안 대전에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왜 기자들이 얘기했던 정치력 부재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지역처럼 우리 지역에 그거 꼭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목소리를 내면서 지역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뭐랄까요? 필요했던 것 같아요. 직설적으로도 얘기도 좀 필요할 때 하고 다소 좀 외향적인 모습도 좀 보여주고 이런 이야기들 많이 원했었죠. 네. 모든 거를 뭐 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겠지만 일부 지역에 정말 꼭 필요한 이익이 되는 사업이라면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고 그게 이제 정치력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일단 이장우 시장이 이렇게 방사청을 조기 이전하고 또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안 될 뻔했던 걸 대통령한테 이끌어냈던 거는 좋은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력,
네. 정치력. 네, 그거는 참 그래도 지역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UCLG 총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거 사실 좀 많이 어려울 거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며칠 전 보도를 보니까 그 우려를 좀 불식시킬 만한 그런 많은 참여 인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당초 원래 대전시가 목표했던 게 500개 도시 5,000명 가량을 대전에 오게 하겠다 이것을 내세웠는데 저도 사실 걱정은 많았거든요 개인적으로. 하지만 최근에 지난주 6일 날 이제 대전시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까지 해외 144개국 526개 도시에서 지금 1,709명을 포함해 대략적으로 6,000명 정도가 등록을 마쳤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예. UCLG가 개최되면서 이것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좀 대전시가 어떤 도시라는 것을 좀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알려줬으면 합니다. 이거는 사실 지적보다는 좀 많은 응원이 필요한 국제적인 행사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좀 아쉬운 점, 좀 보완해야 될 부분들, 지적하고 싶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강력한 추진력이 있기 때문에 빛이라는 성과를 냈다면 또 그게 한편으로는 어떤 불통 또는 어떤 벽 이런 강한 어떤 권력의 행사라고도 보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취임 이후에 시행했던 첫 인사에서도 이게 굉장히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본인의 권한이나 위치를 되게 키우면서도 이게 과연 밖에서 시민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는 조직 안팎으로 그런 평가가 갈릴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장 후보자 시절 저희들한테 회자가 됐던 얘기가 있죠. 이장우면 가능하다라는 말이 많이 회자가 됐었는데 본인이 직접 했던 말 아닙니까? 네. 그때 이 얘기가 나왔던 게 바로 도시철도 2호선, 3호선, 4호선 이렇게 쭉 그렇죠. 만들겠다라는 곳에서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트램 건설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뭐 대책이나 대안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특히나 저는 이장우 시장이 중간에 얘기했던 사업비가 크게 증가했다. 이것을 공개하는 이유는 뭐 떳떳하게 지금 상황을 뭐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된다 해서 뭐 전했다고 했는데 그렇죠. 저는 이거 자체도 사실 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정치적 색깔을 띠고 좀 얘기를 한 부분도 있지 않느냐라고 판단이 다른 의도가 숨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얘기가 앞으로 좀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더 얘기하면은 온통대전 이제 시민과의 소통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주민참여 예산제 원래 올해 200억 원까지 올렸던 예산을 어떤 협의나 논의 없이 100억으로 그냥 절반으로 딱 깎고 이런 것들 일방적인 어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좀 소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라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만들고 나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래서 추진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장우 대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런 건 생략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시민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재선 국회의원 출신이고 맹활약하던 정치인 출신이다 보니까 정치적인 행보 이런 추진만큼은 확실하지 않나. 네, 거기에 따른 뭔가 불만 또 부작용들도 있지 않나. 그리고 지금 최근에 많이 또 이야기가 됐던 것이 대전시 의회와의 또 관계예요. 그러니까 대전시 의회를 또 비난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 최근에도 이장우 시장이 해외 출장을 갈 때 이상래 시의장이 동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정례회 기간 중에 왜 굳이 의장이 시장 가는 출장을 같이 가냐라는 비판 너무 당연한 거였고요. 정말 전례 없는 일이죠. 네. 네, 이제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뭐 비판을 해서 시정을 더 좋은 길로 이끌어 가야 될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그냥 따라가가지고 같은 방향만 보고 있다라는 게 심지어 정례회 기간에요. 네, 그것뿐만 아니고 또 최근에 제주 의정 연수를 간다고 했는데 그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또 최근에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 때문에 일정을 취소를 했는데 일주일 만에 또 의회가 다시 간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고 뭐. 네. 자, 세종시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세종시 어떻게 가장 큰 뭐 성과라고 하면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이 이제 확정이 됐다는 것일 텐데 또 지역에서 또 타 지역과의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것 KTX 세종역 신설입니다. 사실 그 전에는 좀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면이 있었는데 최민호 시장은
강하게 이걸 추진하더라고요. 네, 일단은 지금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대통령 세종 집무실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과제 중에 하나는 많은 이제 정부 부처를 내려오게 하는 게 또 세종시의 역할일 것 같고요. 세종시가 특히나 그래도 최근 100일 동안 잘했던 점은 뭐 대기업들과 뭐 대규모 투자 협약을 맺고 많은 기업들을 이끌어내면서 좀 경제 분야에서는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고 하지만 KTX 세종역 신설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또 장기간 풀리지 않았던 문제거든요. 그리고 기존에도 이거는 워낙 반발 서로의 찬반 의견이 분명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 논란부터 좀 사전에 조율이 많이 필요한데 이미 최민우 시장은 무조건 만들겠다는 식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이 논란들을 하나로 봉착시키고 이렇게 하나로 만드는 건지가 관건으로 작용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충청남 도로 가보겠습니다. 김태흠 도지사도 출범 100일을 맞추어서 도정 보고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그 김태흠 지사는 본인의 그 100일간 도정에 대해서 평가를 했어요. 점수를 매겼는데 이 자리에 공직자들도 있지만 함께 목표와 방향을 위해 나아가야 시너지 효과가 있고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양이 차지 않는다. 네. 점수에 인색한 편인데 과락을 면할 정도인 60점을 주고 싶다. 네. 저는 늘 배고프다. 뭐 이렇게 얘기를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거군요. 네. 네. 근데 김태흠 지사도 뭐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몇 가지를 뽑아보면은 베이밸리 메가시티라고 충남 북부권과 경기도가 같이 그 아산만 일대를 어떤 경제적인 협력을 하기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뭐 국제해양레저 관광벨트 조성 이런 부분들을 도정 초기 성과로 꼽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김태흠 지사의 도정 능력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것들로는 육사, 논산 이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김태흠 지사의 앞으로의 행보 중에 가장 또 임팩트 있는 부분은 작용될 거면 육사 이전을 잘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육사 이전을 위한 뭐 범시민 추진위원회도 가동되고 있는 만큼 대전이 방사청을 유치해온 것처럼 충남도도 이런 굵직한 성과를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자, 방탄기자단 오늘 취임 100일을 맞은 충청권 자치단체장의 성과, 과제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중들보 임효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5시엔 대세남 오늘 끝곡 노을의 100일이란 시간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박명원이었습니다. 벌써 1년쯤은 된 것만 같아. 우리 참 많이 힘들었었나 봐. 무심코 달력을 들춰보다가 이제서야 100일이 된 걸 깨달아. yeah. 한참을 혼자 가만히 웃다가 함께한 일들 떠올려보다가 나도 모르게 또 눈물이 나와. 네가 나에게 다가온 게 꿈만 같아. 100일이란 시간 어떻게 보면 짧겠지만